자, 74페이지 보시면 3번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도양단적으로 나누면 행위는 자기와 부자기가 있고 자기는 적극적 행위고 바로 부자기는 소극적 행위라고 하는데 어떤 행위가 부자기의 면도 갖추고 있고 또 반대로 자기의 면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과연 자기냐 부자기냐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애매한 경우가. 그럼 뭐가 우선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부자기의 보충성이야. 보충성이 뭔 말이지? 이렇게 보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우리가 긴급피난 같은 경우도 상당성 판단에 긴급피난은 보충성을 요한다.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그러잖아. 보충성의 원칙이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 최우수단성. 그러니까 먼저 뭘 검토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그렇죠. 자기를 검토해갖고 자기가 아닐 때 최후로 부자기를 검토해야 돼. 이게 부자기의 보충성. 알겠지?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책 보시면 74페이지 자기와 부자기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 부자기의 자기에 대한 보충성을 인정하여 먼저 자기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체관계를 검토하고 자기만 형법적 평가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부자기가 문제된다고 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재수론 보면 법조경합 중 바로 보충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와 부자기도 법조경합에서 그때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따지면 이것도 바로 법조경합 보충관계야. 법조경합이 뭐야?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법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만 해당하니까 부자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예를 이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이 판례가 부자기범에서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속칭 부자기범의 리딩 케이스야. 이 판례를 모르고 나는 부자기범 공부했다 말하지 말라. 그게 그 유명한 바로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보람병원 사건을 좀 리얼하게 판단해 보면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A라는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집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술 안 먹어도 미끄러지겠더라고. 보니까 이상하니 그 화장실 보면 그 좀 타일로 깔아놔가지고 좀 샤워하고 비눗물 제대로 이렇게 안 씻으면 굉장히 미끄럽다니까. 조심해야 돼 거기. 나도 한번 넘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은 술 한잔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거야. 한마디로 지금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뇌출혈을 위해서 급히 인근의 보람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보람병원 알죠? 그 서울에 보람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호흡 보조 장치,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연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때 담당 의사가 갑입니다. 갑. 그리고 A남의 처가 을려입니다. 을려. 이 사람은 의사. 이 처을려가 의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의 퇴원을 강청하는 거야. 강청. 강력히 요청해.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담당 의사가 아니 무슨 말이냐고. 보호자 가서 강청을 요하니까 아니 지금 중환자실에 있지 않느냐. 지금 산소 마스크 때문에 남편 죽는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퇴원을 시켜주냐. 안 된다. 그랬는데도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남편의 퇴원을 강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요구사항을 들어봤더니 딱해. 뭐라고 하냐면은 실은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입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면 바로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아저씨 살리다가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다. 자식들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남편을 포기하고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겠다. 알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바로 빨리 퇴원시켜주라. 우리 병원비 낼 거 없다. 병이 못 낸다. 그러면서 퇴원을 강청을 해.
그렇게 이 의사가 들어보니까 딱하잖아. 지금 이 아저씨가 일주일만 좀 병원에 있으면 그때는 이제 산소 마스크를 떼고 이제 독립호흡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만 지나면 그런데 막 지금 당장 퇴원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이 의사가 내가 왜 이걸 스토리를 얘기하냐면은 이 스토리를 알아야만 의사의 재책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 이 의사가 딱하잖아. 인정이 많은 의사 같아. 아줌마 그러면 사정이 딱하잖아. 병원비 때문에 살 사람이 죽게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주일만 있으면 아저씨가 산소 마스크를 떼고 바로 퇴원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일주일 지나서 아저씨 데리고 야반도 줘라. 병원에서 아저씨 데리고 몰래 도망가래. 이렇게 코치해주는 의사가 누가 있어? 물론 원장은 아니겠죠. 원장은 절대 그럴 리 없는데 원장은 아니겠죠. 이 사람이 보라병원이 큰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사정이 딱 하니까 아줌마한테 일주일 지나면 산소 마스크 떼도 되니까 그때 아저씨 데리고 도망가 버리라고 이렇게 코치를 했다니까. 그런데도 이 아줌마가 말 안 들어. 아니라고. 우리는 일주일까지도 못 버티겠으니까 당장 퇴원시키자는 거야. 왜? 이때 아줌마의 속마음이 있어요. 표면상 이유는 병원비였어. 그러나 이 아줌마는, 자, 여러분이 명심할 거, 여자는 위기 상황에 현실적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자,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 봐봐. 이 남편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남자들도 평소에 부인한테 잘해야 돼. 맨날 일을 안 하고 술이나 퍼먹고 와가지고 뭐 돈이나 뺏고 자식들 패고 한마디로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그래서 그날도 술 먹고 와갖고 바로 머리를 부딪혀갖고 지금 이꼴 났잖아. 얼마나 미워.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저씨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이 내지탕으로 쓰러져갖고 살았다 해도 앞으로 평생 처가 대소변 가리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걸 하겠어? 처가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야 자식이라도 먹여 살리지.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차라리 살아가지고 집에서 밥이나 이렇게 주면 밥 먹여주고 대소변 봐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남편이 지금 죽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현실적인 판단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저는 무슨 고의가 있다? 남편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죽일 생각으로 퇴원을 요구한 거였어. 그런데 그 속도 모르고 뭐 일주일 있다가 야반도전하고 막 이렇게 좋은 코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퇴원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가 바로 인턴에게 지시해가지고 그러면 아저씨 집에까지 태워다주고 산소 바로 호흡기 떼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인턴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저씨까지 태워다주고 바로 산소 호흡 장치를 뗐더니 5분 후에 이제 떼고 갔더니 5분 후에 남편이 사망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에 이 의사와 처를 부작위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어.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의사도 살인죄의 뭘로 본다고? 공동정범으로 봤어. 그런데 결론만 말하면 우리 판례는 처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지만 의사는 부작위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안 봤어. 왜? 나중에 공범론에서 공부하겠지만 공동정범은 첫째 주관적 요건들은 뭐가 있어야 돼? 공모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공동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집에 의한 범행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즉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초기에 퇴원을 지시해가지고 바로 처의 살인행위를 도와준 뭐가 된다? 방조범이 돼. 그러니까 처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고 의사 재책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공동범이 아닙니다. 공동범 아니다. 방조범이다. 그런데 방조도 중요해. 공동정범 아닌 방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방조도 부작위한 방조도 가능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때 의사의 퇴원 지시가 부작위한 방조냐 아니면 자기한 방조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봐봐 이제 그럼 선생님 여기 왜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게 그런데 자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를 중단했잖아. 진료 중단은 자기야 부작위야? 부작위지. 그러니까 진료를 계속해야 되는데 진료를 중단한 부작위의 면이 있고 그죠? 진료 중단이란 부작위와 적극적인 퇴원 지시, 적극적으로 퇴원을 지시해서 법익을 악화시켰죠. 퇴원을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법익을 악화시켰다니까 이건 자기야 부작위야? 바로 이건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면과 부작위의 면이 다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이때 우리 판례는 치료 중단이라는 부작위보다 적극적인 퇴원 지시, 자기가 우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고?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가 돼요. 그런데 시험은 여기를 출제할 때 부작위한 살인방조를 출제를 많이 해. 그래서 우리 책 보십시오. 자, 셋째 줄 바로 자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게 이르렀다면 이는 자기에 의한 범죄로 자기 동그라미 자기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밑에 부작위 X 이게 시험에 부작위로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대가로 2번 보시면 의사인 피고인들은 인턴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포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바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처에 부작위한 살인행위.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공동피고인 처가 죄책이 뭐라고? 부작위한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처는 부작위한 살인죄의 살인행위를 도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동그라미 자기한 살인방조범으로 보니 정당하다. 여기를 부작위한 살인방조로 바꿔서 출제하는데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보아라명령 사건인데 이게 시험에 기출로 여러 번 나왔고 특히 대가로 1, 대가로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특히 핵심은 자기에 의한 범죄로 범위 원칙이기 때문에 부작위한 살인방조가 아니라 자기한 살인방조다. 핵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키는 자기에 의한 살인방조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타이틀 2 부작위범의 구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가끔 의문시 드는 것이 모르겠어요.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인강도 없었고 학원 강의도 없었고 그냥 그리고 학교에서 강의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몰라.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보통 법대에서요. 대학 교수님들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법대는 혼자 공부해. 왜? 보통 이제 우리가 형법 총론이 2학년 1학기 때 형법 총론이 이제 커리에 들어있는데 3학점짜리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3학점은 일주일에 3시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근데 월요일 3시간 하는 거야. 그러면 3시간 다 강의를 해? 안 해. 특히 우리 형법 선생님 그래. 1시간 정도에 1시간. 그리고 오늘은 뭐 그만하죠. 학생들이 싫어해 좋아해요. 좋아야 갑니다. 박수 쳐. 등록금 그렇게 비싸게 갖다 놓고 3학점인데 1시간만 하면 좋아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1시간에 그러니까 실적으로 대학 강의는 지극히 그 당시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지극히 형식적이었어. 한마디로 교수님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건 말도 안 돼. 혼자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부작위범을 공부할 때 나는 그랬어. 부작위범이 뭔 말인지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진정부작위범과 부인정부작위범을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 강의 같은 거 없었어. 학원 안 다니고 책을 보고 공부했는데도 나는 솔직히 한 번 책을 보고 진정부작위범과 부인정부작위범이 구별이 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은 강의를 들어요. 지금 강의를 진정부작위범을 듣고 있잖아.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강의를 한 번 들은 건 이야기했는데 2번, 3번 들어놓고도 나중에 보면 진정부작위범과 부인정부작위범을
아직도 구별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 말하면 나는 진정 부작위범과 분쟁 구별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내 생각은 그래.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의외로 진정 부작위범, 분쟁 부작위범을 강의 2-3번 듣고도 심지어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갈 모의고사 반에서도 질문하면 진정 부작위 분쟁을 헷갈려 하더라니까. 왜 그럴까? 이해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해하는 공부를 안 해서. 자,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에는 자기와 부작위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야. 행위 중에 자기로 실현한 범죄. 객관적으로 자기로 실현했다니까. 어떤 범죄를? 이게 뭐야? 자기범. 객관적으로 부작위로 범죄 실현했어. 이게 뭐야? 부작위범이야. 그러니까 부작위범은 문자 그대로 행위 중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 범죄를 우리는 부작위범이라고 그래. 자, 교재 첫째 14페이지.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알겠죠?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2번 부작위범의 종류. 여기에 집중. 부작위범을 나누면 자, 일단 부작위범이니까 부작위범은 객관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실현됐어? 부작위로 실현됐어. 부작위로 실현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눴더니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정 부작위범 문자 그대로 진짜 부작위범이야. 왜 진짜일까? 왜 진짜라고 하느냐? 이 범죄의 구속 요건을 보니까 이 범죄는 구속 요건상 부작위로만 실현할 수 없는 게 행위에서 행위가 자기가 있고 부작위가 있는데 자기에 의한 행위로는 실현할 수 없어. 아예 범죄의 구속 요건이 부작위를 통해서만 실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부작위로 실현한 범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부작위로 실현한 범죄니까 부작위범인데 이 범죄 자체는 뭘로만 실현한다고? 부작위로만 실현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구속요건상 이 범죄는 자기로 실현할 수 없어. 구속요건은 요구하고 있어. 부작위로 실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작위로 실현했어. 그래서 이른바 이걸 진정부작위범. 자, 다시 말하면 진정부작위범은 자, 은하니 부작위에 의한 무슨 범이야? 그렇지.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한 부작위범이야. 부작위범을 뭘로 범했어? 부작위로. 부작위범을 뭘로 범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야. 아, 부작위범은 부작위로 범해야 되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부작위범은 부작위로 실현한 범죄라고. 그래서 부작위범을 부작위로 범했으니까 진짜야 가짜야?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거야. 이게 부작위한 부작위범이야.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옛날에 강론에서 공부했지만 319조 2항 태거 불응죄입니다. 태거 불응죄는 태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여야 돼. 응하지 않는 건 자기입니까 부작위입니까? 부작위죠. 그러니까 이 태거 불응죄는 부작위로밖에 실현할 수가 없어요. 응하지 않아야 태거 불응죄가 되는 것이지 응해버리면 태거 불응죄가 돼 안 돼? 나가세요 그랬을 때 뭐 돼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문 팍 닫고 나가버렸어. 너 태거 불응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 범죄는 구속요건상 태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범죄는 부작위로밖에 실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작위로 실현한 거야. 구속요건이 법조문이 부작위로 실현하도록 행위 중에 부작위 행위를 통해서만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부작위로 실현한 거야. 이게 바로 부작위한 부작위범. 부작위범을 부작위로 범한 거야. 그래서 진정 부작위범이고 대표적인 범죄가 태거 불응죄인데 참고로 잘 들어. 우리 형법상 늘 말했죠. 그냥 형법상 그러면 협의형법이다, 광형법이다. 협의형법. 우리 현행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은 5개밖에 없어요.
우리 헌법상 태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불이행죄, 그리고 다중불해산죄, 이렇게 5가지밖에 없어. 앞에 닦고 애워야 돼, 애우지 말아야 돼? 애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애울 필요 없어. 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진정부작용이 아닌 거 나올까? 안 나와. 요즘 시험에 이거 나올 수 없어요. 이걸 그래서 굳이 다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다른 거 몰라도 2개 정도, 아까 말한 태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이런 것들이 바로 이른바 진정부작용입니다. 그 범죄들은 구속력이 뭐라고 돼 있을까? 다 응하지 아니한 자, 해산하지 아니한 자, 그죠? 바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이 범죄는 이행하지 않아야 되고, 응하지 않아야 되고, 해산하지 않아야 돼. 바로 하지 말 것을, 뭔가 하지 않을 것을 구성하니까 내가 안 했어. 이게 이른바 진정부작용 범죄인데,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봐. 다른 법규들, 다른 행정법규들은 진정부작용 범위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신고 의무 위반.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할 때 매질례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진정부작용범이죠. 신고하지 않은 자. 그런데 하고 1개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럼 이건 아니해야만,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된 범죄 아닙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야만 성립하는 범죄야. 이런 것들이 뭐라고? 진정부작위범인데, 자, 그 판례. 자, 1번 봅시다. 1번. 진정부작위 1번, 2번 있는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보시면 1번,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키워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속요건으로 한대. 그러니까 이 범죄 구속요건은 이행하지 아니한 자겠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어. 자, 이건 진정부작위범이야, 부진정부작위범이야? 그래서 여기 쓰여 있잖아.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이 경과에 의해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될 때까지도 시험에 나옵니다. 의무이행기간이 경과에 기소인데, 1번을, 이게 판례인데 어떤 학생이 X를 갖고 질문을 하라. 선생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진정부작위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진정부작위범이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그랬더니 스님이 진정부작위범은 5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 5개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의 들을 때 앞에 뭘 간과했어? 형법상. 우리 형법상 진정부작위범 5. 근데 1번은 지금 형법상 범죄야? 아니죠. 2번도 마찬가지야. 신고 의무 위반죄도. 2번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 위반.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자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구속요건이야. 이것도 당연히 진정부작위범이잖아. 그런데 이런 건 우리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라고 돼 있잖아. 다른 법들도 뭐뭐 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진정부작위 많지. 그런데 내가 말한 건 우리 형법상 범죄만 5개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했더니 이거 1번, 2번 나왔을 때 이것을 여기도 진정부작위범이 나왔는데 2번도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니까 X. 왜? 우리 형법상 5개밖에 없어.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 이해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틀린다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기술로도 나왔어, 1번, 2번이. 그러니까 진정부작위범입니다. 법조문의 구속요건상 부작위를 구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부작위로 실한 범죄. 자, 이와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이 뭐냐? 자, 가짜부작위범이겠죠. 가짜부작위범. 왜 가짜부작위범이라고 하느냐? 자, 이건 이제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이 부진정부작위범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에 의한 무슨 범? 자기범이라고 해요. 이걸 시험에 잘 나오면 이것도. 그럼 이건 왜 가짜냐? 원래 이 자기범이죠. 자기범. 자기범이니까 자기범 뭘로 범해야 돼? 자기로 범해야 돼. 뭘로 범했어 지금? 그래서 가짜라는 거야. 야, 자기범은 자기로 범했는데 왜 부작위로 범했냐? 이게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부진정부작위범이야. 자, 그러면 이 범죄는 뭐냐면 첫째, 구속요건상 범죄 실현이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로 실현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원래
자기로 실현될 범죄를 뭘로 실현했어? 부작위로 실현한 범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 우리 형법 250조 1항은 살인죄가 규정돼 있고 살인죄 구성 요건은 사람을 살해한 자입니다. 이때 살해행위는 자 여러분이 안 물어보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경험칙상 학생들에게 사람을 살해한 자에서 살해의 방법을 물어보면요 100%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살해의 방법은 다 자기일까 부자기일까? 그렇죠. 자기로 말해. 칼로 찔러 죽입니다. 목 졸라 죽입니다. 뭐 때려 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로 실현한다고 그러니까 이처럼 살인죄는 원래 자기로 실현되는 범죄야. 자기에 의한 살해 행위가 예정돼 있었어. 그런데 아까 말했죠. 엄마가 갓 태어난 애가 자기 남편의 아들이 아니야. 바람 피웠고 난 상간남의 남편이야. 딱 보니까 자기 남편 안 닮았고 상간남의 얼굴이 딱 봐요. 그래서 살해의 고의를 갖게 됩니다. 더 정들기 전에 없애버려야지 하고 이틀 동안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시켰어요. 젖을 주지 않는 것은 자기다 부작이다? 부작이죠. 이건 원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자기로 살해하도록 예정돼 있는데 엄마는 뭘로? 엄마도 물론 목줄로 살해할 수 있고 때려 죽일 수 있고 다 자기로 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의 방법이 뭐야? 부작위. 젖을 주지 않아서 살해했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작위로 실현됐죠. 그러니까 무슨 범이야? 부작위범이야. 부작위로 실현됐으니까 부작위범이야. 그런데 이건 원래 구성법상 부작위로 실현되도록 규정되는 범죄가 아니야. 즉 원래 자기로 실현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작위로 실현했기 때문에 이걸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 되는 거야. 자기범을 부작위로 실현했어. 그래서 가짜락에서 뭐라 한다고?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그래. 또 예를 든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금방은 엄마였죠. 아빠를 들어볼까요? 아빠가 동네 인근에 저수지 뚝방을 산책 중인데 저수지에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고 있더라는 거야.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바로 살인의 오해가 생긴 거야. 왜? 망나니 아들이야. 아주 이놈 때문에 죽겠어. 사고뭉치야. 차라리 너는 이참에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아서 아들이 익사했어요. 이것도 부작위한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 이건 사람을 살해한 거야. 이것도. 다만 살해의 방법이 뭐였죠? 부작위였죠. 자, 이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부진정이라 하느냐? 우리가 무조건 주어진 대로 외우지 말고 왜 이 경우를 부진정 가짜라고 할까? 이 범죄는 자기로 실현돼야 되는 범죄야. 그런데 뭘로 실현했어? 부작위로 실현했으니까 부작위한 자기범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고?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생각 요즘 여러분들도 더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그 MZ세대도 더 안 하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뭐 생각 뭐 있어? 그냥 에어버리지 뭐. 외운 게 쉽지 않다니까. 그런데 형사법 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해요.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외우는 공부 안 돼.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왜 부진정이란 말을 썼냐? 그걸 생각해 보자니까. 가짜잖아. 지금 이게 부작위로 범죄 실현했어. 그러니까 부작위범이야. 그런데 원래 이 범죄는 뭘로 실현해야 돼? 자기로 실현해야 되는데 부작위로 실현했잖아.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끔 보면 이거 잡아봐. 이 문장. 자,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으로서 태거불응죄, 다중불산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장이 나와요. 맞아 틀려? 이미 앞에서 틀려버렸죠. 그런데 이런 걸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문제가 실은 좋은 출제야. 그러니까 단순히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한 자기범이다. 여기서 끝내는 건 이건 성의도 없고 안 좋은 문제야. 그런데 여기 뒤에다 뭘 붙인다고? 태거불응죄, 다중불산죄가 대표적인 범죄다라고 붙여주면 뒤에 문장은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요즘 교수들이 그런 출제를 많이 해. 선호해. 이렇게 했을 때
앞 문장은 이미 틀려버렸는데 뒷 문장을 맞게 써놓으면 전체적으로 맞는 느낌이 들거든, 이게. 또 반대로 앞 문장은 맞는데 뒷 문장을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출제를 많이 해요. 이런 출제가 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제야. 좋은 출제 유형이야. 그래서 뒤에는 맞지만 앞이 틀렸어요.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부작위한 부작위범이야.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책 14페이지 종류 진정부작위범의 1번 자, 법률의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이다. 그래서 가로 언더라인 부작위한 부작위범이다. 자, 그리고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 뜻. 자, 자기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범죄다. 바로 가로가 언더라인이겠죠.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고 밑에 뭐 비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6페이지 넘어가면 타이틀 3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 요건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전에는 강의를 좀 약하게 했는데 교수 출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교수 출제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의 공부량이 더 많아졌어. 물론 이제 특히 암기 지향적인 것들은 좀 이제 좀 좋은 점은 있죠. 미수범 처벌 규정 이런 것 애울 필요 없는데, 대신 이제 교수 출제 교니까 학설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법조문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교수가 판례는 공부할 필요 없어? 아니죠. 생각해봐. 판례가 95%가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90%만 나와. 그럼 판례 공부를 좀 약간 좀 소홀히도 될까요? 아니, 90%, 85%는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판례는 중요하고, 아울러 이제는 옛날에 좀 소홀히 했던 학설이나 이론도 이제는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볼 거. 교수 출제의 총론에서 이제 우리가 또 교수 출제의 경우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종전에는 즉 이른바 현직이 될 때는 기출문제집만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 그리고 그때는요, 국사와 영어가 메인 과목이다 보니까 형사법은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점수가 좀 적게 나오더라도 쉽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형법 60점 맞고도 합격한 사람 많아. 형법 50점 맞고도. 뭐 예전에 메가스터디 학원이었던가? 제가 방문학 있을 때 그 위에 건물이 메가스터디였거든. 근데 메가스터디 건물에서는 깜짝 놀랐네. 경찰학을 37.5를 맞고도 합격한 사람이 나오더라고. 이해가 돼? 그게 35. 경찰학을 35점을 그 당시에 20문제씩이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왜 어떻게 35점 맞으면 과락이니까 40점 미만은 떨어져야 되거든. 다른 과목 아무리 좋아도. 근데 합격한 이유가 뭐냐? 40점 미만은 안 되는데 경찰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제 그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환산 점수를 조정 점수. 그러다 보니까 원 점수는 35점인데 출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경찰학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제 모집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환산 점수가 40점이 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40점 넘으면 돼. 그래서 합격했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 노량진에 떠들썩했어. 경찰학 30점 맞고 합격했다고. 그리고 그게 왜 가능했느냐? 자, 옛날에는요, 구급 행정직 공부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경찰 시험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차가 더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구급 행정직이 보통 4, 5월 달에 시험을 봐요. 그럼 시험 떨어졌잖아요.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경찰이나 한번 볼까 해가지고 방향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왜? 자, 국어, 국사 이미 자기들 잘하잖아. 경찰보다. 이미 국어국사는 돼 있어. 그리고 선택 과목에 사회가 있어. 사회를 선택해.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 과목에서 아무거나 경찰학, 형법, 형사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경찰학 하나 선택해갖고 한 두세 달 공부해. 그러니까 두세 달 공부하던 점수가 좀 안 나오잖아. 근데 다른 과목은 여러분보다 잘 나와. 왜? 국어, 영어, 사회는 자기들이 계속 했으니까, 시험 과목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 경찰, 진짜로 경찰하고 싶은 분들이 그 구급 소음생들 때문에 필기부터 떨어져가지고 피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놈들이 그러면 끝까지 경찰 시험을, 체력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필기만 봐놓고 체력 포기해버린 경우도 많고, 체력이 또 만만치 않잖아, 우리 경찰 시험에. 또는 체력 합격했더라도 면접 안 와버린 사람이 있어. 왜? 정작 자기는 행정직이 목표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개구리, 오물에 심심해갖고 오물에 돌 던져갖고 개구리가 죽는 식이에요. 우리는 정말 평생 지금 경찰 때문에 하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안 좋았다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말기에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너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다 메인이고, 또 완전히 행정직 과목이 하나도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행정직에서 이제 지금은 경찰 시험을 대비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국어 영어는, 뭐 국사 영어는 잘하는데 경찰학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5점을 맞았는데 한산 점수로 40점 이상이 나와가지고 합격한 학생도 있고 그랬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형법도 마찬가지야. 형법도 그 당시는 50점, 60점 맞아도 합격을 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60점 맞아가지고 지금 노량진 동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어. 내 제자도. 그런데 결론은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교수 출제로서 우리에게 공부의 양이 더 이제 증가한 것이, 옛날처럼 기출문제만 달랑달랑 들면서 애울 때는 지났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도 예전에는 안 했던 것들을 하는 거야. 자, 1번을 보시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이야. 2학번에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2학번에 구속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속요건 입법성 책임이잖아. 근데 이 구속요건 전 단계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행위야, 행위. 그렇죠. 행위성 인정돼야 돼. 행위성이 인정됐을 때 구속요건 입법성 책임을 원하는 거야. 부작위범에서의 그 행위성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부작위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에 구속요건 입법성 책임이잖아. 그럼 봐봐. 범죄 성립 요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범죄는 자기범만을 말해, 부작위범까지 포함하죠. 그러니까 부작위범도 이 세 개가 필요해. 그런데 부작위범도 당연히 행위가 전제돼야 돼. 그게 부작위범에서 행위성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야. 자, 방금 아빠가 저수지에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 예를 들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이 피고인이 감히 아들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사고만 치고 경찰에 가고 합의금 물어주고, 또 뭐 한 1년 살다 나오고 아주 정말 왼수를 났어요. 왼수를.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그런데 오늘 출장을 갔어. 부산에 있습니다. 전화가 걸렸어. 큰일 났대. 나보고. 왜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한강에 빠져가지고 지금 호적거리겠다는 거야. 이걸 알게 됐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잘됐다. 자, 이참에 차라리 죽어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다니까. 구했어, 안 구했어? 자기야, 부자기야? 자, 그럼 이건 이 아버지를 아까 우리가 저수에 빠진 아들처럼 이 경우도 부자기한 살인죄로 볼 수 있을까?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져 있는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사망했어. 부자기한 살인죄가 안 돼? 안 돼. 왜? 이건 아예 뭣도 없어. 행위성이 부정돼. 다시 말하면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구하지 않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이게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야. 일반적이란 말을 왜 썼느냐? 누구든지 그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불가능을 요구할 수는 없어. 아,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이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구하지 않았더라도 부작위 살인죄가 될 수는 없어. 이게 일반적 가능성. 그래서 1번 판례겠다. 1번 읽어보시고 바로 두 줄 부작위범의 자기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부작위의 행위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으면 부작위의 행위성은 부인된다. 이해가 되겠죠? 이 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부터 볼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봐봐. 이런 말, 이것도 제대로 들어야 돼. 이때 범죄 성립 요건에 범죄는 부작위범도 포함되니까 부작위범도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상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공부할 것은 구속요건의 해당성만 공부할 거야. 위법성이나 책임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잘 들어요. 실은 부작위범도 위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데 특별하게 자기범과 달리 부작위범에서 특유한 위법성 요소나 책임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속요건 끝나면 제3장에서 바로 위법성론을, 4장에서 책임론을 공부하는데 그때 공부할 것들은 다 자기 부작위범 다 공통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부작위범에서만 특별히 위법성이나 책임을 따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부작위범을 말한다 합시다. 부작위범을 말하면, 자, 첫 번째, 아까 산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려서 아사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그 산모가 심신상실 상태의 산모야. 출산의 후유증으로 미쳐버렸어. 미쳐버린 이 여자가 애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 그게 보니까 재밌어. 애가 막 조그만 애가 울고 있잖아. 나는 정신병자인데. 그래갖고 젖을 안 줘갖고 죽어버렸을 때 산모의 죄책은 부작위한 살인죄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무엇이 없어? 책임이 없죠. 심신상실적 행위잖아. 심신상실 행위는 바라지 않잖아. 이때 행위는 자기만이야. 부작위도 포함돼. 부작위 포함되는 거야. 그렇게 특별하게 책임 위법성 여기서 미리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건 달라. 부작위범과 자기범의 차이는 구속요건 해당성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은 자기범과 판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립요건 중 구속요건 해당성만 공부를 해요. 이 말이지 부작위범은 구속요건 해당성만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한다. OX? 아닙니다. 위법성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특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왜? 앞으로 우리가 위법성으로 책임에서 공부할 것들에 다 공통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속요건성만 공부하는데 일단 1번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속을 보는데, 자, 그냥 대강 가볍게 들으십시오. 시험에 큰 의미는 없지만 가볍게. 자, 부작위범의,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것은 부작위범이니까 진정, 부진정을 다 망라합니다. 모든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구속요건의 해당성은 첫 번째가 바로 구속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야 돼. 구속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야 돼. 물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진정부작위범을 말하면 진정부작위범에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가 있는데 그 경우는 써져 있어. 행위 상황이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쟁 중이어야 돼. 사변 중이어야 돼. 그때 계약 이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 상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부작위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아까 부작위 행위성은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었죠. 그와 상대적으로 여기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입니다. 구속요건 요소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 다른 말로 개별적 행위 능력이야. 이 말은 뭔 말이냐?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구속요건 해석이 인정돼.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부산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나 서울에 빠져있는 아들을 구할 수 없어. 이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나 한강에 아들이 빠져있는데 아빠도 한강에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 가능성은 있죠. 일반 가능성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빠가 수영을 못해요. 또는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건 개별적 행위 능력,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는 거야. 따라서 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것을
부작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어. 그런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행위성은 인정돼. 다만 구속요건의 당성이 없는 거야. 왜? 개별적인 가능성은 구속요건 요소야. 그래서 우리 교재 3번 개별적 행위 가능성에서 기억, 니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판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이 그 주체에게 해당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즉 구속요건적 상황이죠. 구속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위자가 구속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자, 키워드 현실적 물리적으로가 키워드입니다.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 현실적 물리적으로 바로 행할 수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었다고 평가돼야 돼. 이 말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현실적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요건 실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를,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물에 빠진 아들이 있으면 건져야 되겠죠. 회피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위가 뭐야?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구해야 되는 행위를 현실적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개별적 가능성이 있을 때, 있는데도 하지 아니했을 때 비로소 부작위범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3위 넘어갑니다. 이법성 책임은 따로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78페이지 보시면 타이틀 4 해가지고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속요건. 실은 부작위범은 여기서부터예요.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부작위범을 나눌 때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험만 따지면 뭐가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부작위범인 진정 부작위범은 시험에서 나올 건 몇 개 없어요. 뭐 잘해야 봤자 우리가 아까 말한 그 판례, 아까 뭐 신고 의무 위반 같은 거 그런 것 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한 부작위범이다, 이런 것 정도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형법,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으로서도 그렇고 시험으로서도 그렇고 부작위범은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 중심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은 부작위범의 이른바 성립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 망라해서 성립요건을 받고, 이번에 볼 것, 이게 중요한 거, 7, 8페이지 중요한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속요건입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특유한 구속요건. 문자 그대로 특유한. 그게 바로 뭐야? 진정 부작위범 필요 없는데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속요건이 인정되려면 이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속요건이죠. 이 말은 뭐겠어? 아까 이른바 구속요건적 상황이나 부작이나 개별적인 가능성은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만 요구되는 특유한 구속요건 요소,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하는 공부, 왜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특유한 구속요건이 문제가 될까? 아까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한 무슨 범? 자기범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는 공부, 원래 부진정 부작위범은 자기범입니다. 자기로 실현돼야 돼. 근데 뭘로 실현했어? 부작위로 실현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아까 언급했던 구속요건적 요소 외에도 특별히 진정 부작위범과 달리 특별히 부진정 부작위범만 요구되는
특유한 구속요건 요소가 필요해. 그게 뭐냐? 부작위의 동가치성입니다. 부작위의 동가치성.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앞에 자기의 의안이 생략돼 있어. 부작위한 실현은 자기한 실현과 형법상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원래 뭘로 실현됐어야 되니까? 자기로 실현돼야 되는데 부작위로 실현했으니까 비록 객관적으로 부작위로 실현했지만 그 부작위한 실현이 자기한 실현과 형법상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만 부진정 부작위범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알겠죠? 우리 책 보십시오. 자기범의 구속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이게 부작위한 자기범이죠. 원래 자기범의 구속요건을 부작위에서 실현하는 부진정 부작위범, 부작위한 자기범,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자의 부작위한 구속요건 실현이 자기에 의한 구속요건 실현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부작위의 동가치성 내지 동치성이라고 하며, 법적 성질, 이게 바로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진정 부작위범에 특별히 요구되는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부작위의 동가치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만 따진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속요건 요소, 객관적 구속은 4개야. 구속요건 상황, 부작위, 개별적 행위 가능성, 부작위의 동가치성. 부작위 동가치성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뜻이 어렵다고 지금. 이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이제 처음 공부하면 특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 자, 먼저 1번, 2번 이거. 그러니까 이제 1번 이거 큰 거. 갑이란 사람이, 자, 을이 원수입니다. 원수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원수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자기입니까? 부작위입니까? 자기한 살인이죠. 자기한 실현. 2번 갑이, 두 번째. 이번에는 을이 자기 아들이야.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고 있는 아들 방에 가가지고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자기죠.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둘 다 자기를 신했습니다. 그런데 비교. 자, 여기는 A가 B를, 갑이라 해도 되겠다. 자, 갑이 이번에는 원수가 여기는 원수니까 여기 A라고 이렇게 하자. 아들, 여기는 원수가 저수에 빠져 있어. 막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어. 얼마나 기뻐. 잘 됐다 이 자식. 잘 죽어라.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 그러고 죽었어. 자, 이 경우는 자기야 부작이야? 부작이죠. 자, 부작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 있어. 똑같아. 잘 죽어라 이 자식아 하고 구하지 않았어. 여기도 부작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자, 여러분이 1번에 1번하고 1번에 2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던, 원수를 목졸라 살해했던, 둘 다 뭐가 돼?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돼. 자기야 부작이야? 자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도 살인죄고 원수를 목졸라 살해도 살인죄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과연 원수가 물에 빠져 있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구하지 않아서 사망했을 때 과연 여러분을 부작위한 살인죄로 체포한다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이 있죠. 할 말이 뭐죠? 자, 여기서 할 말은 아니 내가 원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물에 빠진 걸 먹게 하고도 구하지 않았을 때 아니 내가 원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구해야 됩니까? 이거야. 이게 할 말이야. 자, 결론만 말하면 원수를 목졸라 살해한 것하고 이건 자기한 실현이죠. 원수를 물에 빠진 원수를 구하지 않아서 죽게 한 경우는 이 전자와 달리 후자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목졸라 살해한, 사람을 살해한 데 살인이가 원래 자기를 실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부작위, 목졸라, 아니 구하지 않아서 살해했잖아.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졸라 살해한 행위하고 물에 빠진 원수를 구하지 않아서 사망케 한 경우는 형법상 같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원수를 구하지 않아서 사망케 한 경우에 이 부작위, 원수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구하지 않아서 사망케 한 행위는 목졸라 살해한 행위와 형법상 같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즉 부작위에 동가치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구하지 않는 이 부작위는 원수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자기와 같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작위에 동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동가치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 구성 요소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피고인은 부작위한 살인죄의 구속 요건의 당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서 그렇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예컨대 어떤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엇버릴까봐 딴 놈이 구하겠지. 어쩔 수 없다. 뭐 사람이 와갖고 구하겠지. 안 와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가버렸어. 근데 사람이 안 와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미필적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을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애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죽겠다고 해서 여러분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행위는 목졸라 살해한, 그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것과 같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 살인죄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들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부작위한 살인죄라고 말했을 때 과연 할 말이 있을까가 여기서 문제가 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인의 고의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죽겠다면 이 부작위한 구속요건 실현은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자기한 실현과 형법상 같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 말은 아버지의 부작위의 가치성이 있다 없다?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성질이 객관적 구성소니까 그 행위도 일단 부작위 살인죄의 구속 요건의 성이 인정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의미고, 이 7, 8번을 보십시오. 2번 동가치성의 요소.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1요소가 보증인 지위고 제2요소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인데, 자, 그와 관련된 판례가 1번, 2번이 나와 있고 둘 다 중요합니다. 특히 2번 판례는 최근 시험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자, 그러면 1번, 2번은 부작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판례인데, 자, 먼저 제1요소 부작위의 동가치성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1요소로서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2요소가 행위 적용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2요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상응성이라고 그래요. 상응성.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든 것은, 아니 원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왜 부작위한 살인죄가 안 되고 아들을 구하지 않는 것은 왜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수를 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부작위한 살인죄 그러면 할 말이 있다니까. 그러나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 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뭘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도 잘 알더라고, 강의하다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경우는 아들을 구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원수를 구할 의무는 없지만 아들을 구할 의무는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바로 아버지는 이 피해자에 대한 법익을 보증해줘야 될 보증인 지위에 있는 거야. 그러나 원수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의 생명을 보증해줘야 될 보증인 지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 갑의 경우와 이 갑의 경우 차이가, 여기는 보증인 지위가 없지만 여기는 보증인 지위가 있어.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보증인 지위 있는 자만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양경찰 시험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진정 신분범의 성질을 갖는다. OX. 오,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범은 누구만이 범할 수 있는? 보증인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라는 신분이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해양경찰 시험에서 예전에 우리 조교가 이걸 시험을 봤어. 그래서 시험 문제를 가져왔더라고. 우리 조교도 형법 좀 해. 근데 틀렸더라니까. 문제를 이제 보여줬는데 틀렸어. 왜 틀렸느냐? 기존에 기출 문제가 없었던 거야. 자기가 보기 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공부예요. 설사 처음 본 지문이라도 부진정 부작위범은 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진정 신분범에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보증인 지위 있는 자만이 부진정 부작위범을 범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 신분범 아니야. 우리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집에 안 나와 있으니까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책 봅시다. 우선 보증인 지위와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그 교재 보시면 2번 성격의 둘째 줄,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 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원래부터 이게 계속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도 판례가 아니다 보니까 등한시해가지고 틀려버렸더라니까. 이런 게 여러분의 현주세. 내 보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 조교도 형법 잘해.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틀리더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 기본학기 때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보증인 지위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보증인 지위란 뭘까? 자, 보증인 지위의 의의가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뭐 우리 책에는 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줘야 될 법적 지위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읽어도 좋지만 쉽게 생각해. 타인의 법익을 보증해줘야 될 지위, 보증해야 될 법적 지위, 이게 바로 보증인 지위입니다. 보증인 지위. 그래서 아까 말한 아빠, 엄마의 신분, 이게 뭐가 돼? 보증인 지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에 대해서는 친권자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진정 부작위범의 애로 계속 피고인을, 주체를 엄마와 아빠만 들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할 때 옆집 아저씨가 물에 빠진 아들을 목격하고 구하지 않았다 말 안 했잖아. 또 산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만 애를 들었지, 옆집 아줌마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은 애를 안 들었습니다. 왜? 옆집 아줌마나 옆집 아저씨는 바로 보증인 지위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친권자가
보증인 지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예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 형법 18조,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두 절 때 형법 18조는 보증인 지위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자, 부진정 부자기범은 보증인 지위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형법은 보증인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OX? 오, 그게 18조야. 자, 잠깐 봅시다. 우리 교재 페이지 13페이지 봐봐.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8조 타이틀 이연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이연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 이 자가 누구야? 이 자가 보증인 지위 있는 자야. 다시 말하면 18조는 타이틀이 부자기범이지만 더 엄히 따지면 이건 진정 부자기범이다, 부진정 부자기범이다, 아니면 둘 다를 다 망라한다. 뭐요? 아니야. 여기 18조는 뭐만? 부진정 부자기범만. 이 타이틀이 부자기범이 더 엄격하게 따지면 부진정 부자기범이야. 진정 부자기범은 우리 형법 총칙의 규정이 없어요. 각칙상 태거불적과 같은 각칙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려워해. 최근에도 나왔어. 최근에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례가 아닌 이론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형법은 바로 보증인 지위 있는 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니까. 여기 이자가 지금 보증인 지위 있는 자라니까 이자가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이연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는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하게 되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빈정 의의를 받고요.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발생 요건이 나와 있죠. 자, 발생 요건 해가지고 가운데 판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때 제일 밑에 셋째 줄 여기에서의 자기 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도 바로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보증인 지위에서 보증인 지위 있는 자의 결과 발생 방지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증인 의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 정리 물론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보증인 지위는 문자 그대로 지위야. 지위, 법적 지위. 아빠 엄마와 같은 그게 법적 지위, 이게 보증인 지위야. 아빠 엄마는 보증인 지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바로 보증인 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인 의무는 보증인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발생 방지 의무, 이걸 뭐라 한다고? 보증인 의무라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 작의 의무라고도 그래. 그래서 보증인 의무는 다른 말로 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는 좀 용어는 달라요. 개념은. 그런데 우리 곁에 보십시오. 79페이지 보증인 의무가 나왔죠. 4번 다른 말로 자기 의무. 보증인 지위로부터 결국 발생하는 결과 발생 방지고, 여기서 2번 보증인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됩니다. 도덕적 의무나 종교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판례 보십시오. 판례. 우리 교재 아주 중요한 A급 판례가 나오고 있네요. 80페이지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자기 의무. 자, 첫째, 형법상 부자기범에서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덕상 의무나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없고, 세 번째,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는 공법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사법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발생 근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칙,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제공, 이건 같은 말이야.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는 같은 말인데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부진정 부자기범의 자기 의무는
법률이 선생님 물론이고 실칙, 조리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압축한다면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야. 요즘은 안 나오겠지만 옛날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던 거.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발생 근거가,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가 아닌 것은 1번 법령, 2번 신성실의 원칙, 신성 원칙, 3번 도덕, 4번 선행행위. 뭐가 답이에요? 도덕이 답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칙, 사회상규, 조리도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입니다. 이 점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강의를 안 하겠지만 학설로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5번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가 학설로 심차게 출제가 됩니다. A급은 아니지만 B급이고, 특히 우리 통제 입장인 이분설의 입장에 따라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관계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안 합니다. 여기서는 안 하고 대신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 때 이걸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학설을 빼고 공부하는데, 바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의 관계, 이 학설에 기출문제 보면 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가 예상되는데, 특히 우리 통설은 이분설이야. 그러면 우리 통설만 잠깐 보면 이분설은 뭐냐? 또는 다른 말로 이분설을 이원설이라고도 합니다. 따로따로 본다는 거야. 똑같이 안 보고.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우리 통설 입장은 이건 구속요건 요소고, 이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로 봐. 그러니까 보증인 지위는 구속요건 요소고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로 본다고 해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성질을 달리 본다고 해서 이분설 내지 이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 이분설이 있고, 이에 대한 착오가 문제가 되겠죠. 보증인 지위는 구속 요소니까 이에 대한 착오는 구속 요건의 착오가 되고,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니까 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고,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 아까도 말했죠. 우리 헌법 18조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 지위의 발생을, 즉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에 대한 바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 18조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지위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야? 부진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보증인 지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부작위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내가 부작위범이 되려면 반드시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누가 보증인 지위 있는 자를 정해야 되겠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보증인 지위 있는 자를 18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어봤듯이 우리 형법의 규정은 보증인 지위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계속적인 궁금증을 줍니다. 즉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보증인 지위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가 없어. 왜? 아까 뭐라고 돼 있어? 18조가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냐? 쉽게 말하면 내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옆집 아이입니다. 옆집 친하게 지내는 옆집 아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그 옆집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있냐 없냐가 내가 바로 부작위범이 되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궁금해. 내가 과연 그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형법 18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돼 있어. 과연 나는 이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지 확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8조의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이게 완벽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연 발생을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누구냐를 다시 학설 판례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형식설과 실설이 있는데 우리 일반 채용이 시험은 아직까지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즉 다시 말하면 보직인 지위에 바로 보직인 지위를 형식적인 발생 근거에서 바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판례가 아까 말했죠. 4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 그게 뭐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조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조리는 다른 말로 실칙, 사회상규야. 그래서 우리 교재 81페이지 박스, 이것들이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가 되는데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판례가 발생을 받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이제 결론을 했지만 아까 엄마나 아빠는 왜 이게 엄마 아빠가 왜 자에 대한 보직인 지위가 있느냐, 부임무가 있느냐, 민법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법령, 민법에 의하면요, 민법상 913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친권자의 의무가 자에 대한 보호와 교양 의무가 있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호 의무야. 친권자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친권자가 자에 대한 보직인 지위, 보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민법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바람의 사건 기억나시죠? 처의 죄책이 뭐라고? 부작위한 살인죄가 됐어. 그러면 이건 진정부작위범이야, 부진정부작위범이야? 그렇죠. 부진정부작위범이라면 처가 무엇이 있어야 돼? 남편에 대한 보직인 지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에 남편에 대한 보직인 지위 발생은 어디냐? 그것도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 826조에 의하면 부부간은 부양할 의무가 있어. 부부간에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부간의 부양 의무 속에는 부부간의 아까 말한 경적 부양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등에 대한 보호의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도 남편에 대한 보호의무가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상 인정되기 때문에 처도 남편에 대한 보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 박스 법률행위, 아까 말한 조심 가로쳐가고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기출을 보니까 자 부진정부작위의 보직인 지위 발생 근거로 법령, 계약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 학생들이 X 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이 X입니다. 왜? 아까 우리 판례가 보니까 법률행위라고 돼 있잖아. 법령,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는 원래 사법상 3가지가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뭘까요? 계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은 보다 좁은 개념이야.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알바생이 편의점 주인하고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알바생도 보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절도를 방지해야 될 보직인 의무가 있죠? 이건 자기 의무의 발생가 뭐야? 계약이죠, 계약. 근데 그걸 법률행위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맞다. 넓은 의미가 법률행위라니까. 법률행위 종류 중에 계약이 있는데 계약도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어떤 출제를 볼 때는 계약상, 금방 계약했으니까 계약상 보직인 의무가 발생한다. O. 그런데 계약 대신 법률행위에 의한 보직인 의무가 인정된다. OX, O.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행행위. 문자 그대로 선행행위란 말은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행한 행위로 인해서, 즉 자기의 먼저 행한 행위로서 이연 발생의 원인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이 나무집에 실수로 불을 질렀습니다. 슈락, 과실로 불을 질렀어요. 선행행위로 인한 바로 이연 발생을 야기했잖아. 이때는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 결과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자기의 선행위로 인해서 이연 발생 원인을 야기했으니까 이 결과 발생 방지 의무가 있어. 이걸 우리가 선행행위로 인한 자기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화자, 과실로 불을 낸 놈은 실화자라고 하죠. 실화자는 소화의무가 있어. 실화자의 소화의무는 바로 이 선행행위한 자기의무가 되고, 따라서 과실로 불을 낸 놈이 지금 불이 붙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갖고 전수했다면 이건 부작위에 의한 현주 권념을 방하죄가 됩니다. 실화죄가 아니야, 실화죄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과실로 불을 낸 자가 한마디로 그걸 모르고 가버렸어. 그런데 그 불길로 집이 다 타버렸다. 전수했다면 이건 뭐가 돼? 이건 실화죄가 돼, 실화죄가. 그런데 과실로 불을 냈는데 이걸 자기가 이제 목격을 했어. 자기 실수로 불이 붙었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소화의무가 있다니까, 소화의무. 불을 끄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가버렸어. 홀랑 다 타버렸어. 이건 실화죄가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작위한 현주 권율 방하죄가 되는 거야. 왜? 일단 바로 보증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을 끄지 않는 이란 부작위한 현주 권점을 방하죄가 되는 것이지 실화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도 인정됩니다. 우리 판례는 아까 사회상규, 신의칙, 조리상 자기 의무도 바로 자기 의무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조심할 거, 윤리적 도덕적 의무하고 조리는 다릅니다. 그러면 조리는 뭘까? 자, 조리가 뭐죠? 조리. 이게 이제 경찰 시간에는 안 배운가? 조리. 그렇죠. 마땅히, 그것도 맞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야, 인간의 도리. 인간의 도리가 조리고, 이건 도덕과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립니다. 도덕이나 윤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버진의 발생 근거에 조리는 포함되지만 도덕이나 윤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것 꼭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자, 우리가 조리한 자기 의무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기죄에서 나옵니다. 자, 옛날에 기억나시죠? 사기죄에서 부작위한 기망을 통해 가지고 사기죄를 범한 경우도 사기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망에는 꼭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한 기망도 포함돼. 부작위한 기망을 통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면 이것도 부작위범인데, 이때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이야, 부인정 부작위범이야. 즉 사기죄는, 부작위한 사기죄는 진정 부작위범이다, 부인정 부작위범이다? 그렇죠.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 보면 여기서 또 학생들이 진정이라고 나와. 이게 아직도 진정 부작위범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죠. 부진정 부작위범이야. 부진정 부작위범은 왜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 자기를 우리가 구별하냐? 구별한 이유가 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이냐? 진정 부작위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부진정 부작위범은 특유한 구성 요건으로 뭘 한다고? 보직인 지위가 필요해. 기망자에게 보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보직인 지위, 보직인 의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발생 근거로 조리, 신의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직상 고지 의무가 있어. 고지 의무도 자기 의무죠. 실상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도 사기죄가 되는데 그런 판례를 여러분이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고로 82페이지 보시면 4번 우리가 지금 각각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법령, 계약, 선행행위로 나눠갖고 보고 있는데 특히 조리에 의한 자기 의무에서 다른 말로 실직상 자기 의무 가장 중요한 판례가 1번의 1번입니다. 나중에 사기죄 때 부작위한 기망으로 보겠지만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를 설명드리겠는데 맛보기로 보는 거야 지금.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내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이 여자가 와가지고 이 목이 좋다고, 아저씨 상가 목이 참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겠다 하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바로 세를 놔주라고 요구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등기부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에서 등기부에 경매 기입등기랍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입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그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 상가 건물에 미리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 봤다면 이 상가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을 텐데 이 여자가 등기부를 열람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니까 이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자기 건물의 경매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건이야. 판례가 이 경우를 부작위한 사기죄를 인정했어요. 부작위한 사기죄가 된다면 부정부작위범이니까 이때 임대인에게는 바로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의무의 발생근거가 바로 뭐다? 조리, 실직상. 임대인은 실직상 임차인에게 그 거래의 목적물이 경매 진행 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있느냐? 사기죄에서 보겠지만 실직상 고지 의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 이렇게 봐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했더라면 그 상대방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거. 그걸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임차인에게 죄송합니다 아가씨, 실은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 되고 있다고 말했다면 그래도 그 임차인이 괜찮아요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명백하잖아. 이런 경우에 실질상 고지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기억은 이처럼 임대인은 실질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작위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고, 더 나아가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가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판례가 바로 경매 묵비 사건, 판례 이름 경매 묵비 사건은 대표적인 부작위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도 중요한 판례고, 비교 판례 2번의 니은 판례, 그러니까 1번의 니은과 2번의 니은 판례가 비교 판례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론에서 공부를 해요. 아마 강론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거스름돈 사기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아파트 매매 잔금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강론에서도 시험에 나오지만 총론 부작위범 파트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식사하고 2시 반부터는 이제 바로 심화 강의 할 테니까 문제집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 1시간 후에 2시 반에 뵙겠습니다.